안녕하십니까. 정치 쇼핑몰 7월 둘째 주 오픈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김한태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한태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한태 대표님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대전 지역 광장 포럼의 사무국장을 지내셨고 더불어민주당 대전 선대위 총괄기획 공동본부장을 지내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덕구에서 대덕과 더불어 포럼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대덕과 더불어 포럼 대표를 맡고 있고요. 현재 대덕과 관련된 정책, 현안 이런 것들을 이제 포럼 회원들과 일반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또 대덕구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를 함께 논의를 하고 있는 대덕과 더불어 포럼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예, 오늘 주로 나눌 내용들은 그 대전시 전문학위원을 모시고 그 건설 관련된 현안 문제들을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학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대전광역시의 산업건설위원장 전문학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대전 지역에 경매장 관련돼서 가장 이슈가 됐던 분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폐쇄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정이 확실히 된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그 전체적으로 팩트 중심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장이 아니고요. 경마장입니다. 경마장. 저 정확한 명칭은 이제 막권장의 발매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그 막권장의 발매장을 제외한 본장이 한 3군데 있습니다. 즉 말이 직접 뛰는 곳에서 시민들이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곳은 경기도 과천, 부산, 그리고 제주 이 3곳밖에 있지 않고요. 나머지 31곳은 TV 모니터를 보고 화상을 보고 배팅을 하는 일종의 이제 화상 경마장이 있는 곳이죠. 근데 마사회 전체 매출의 70%를 본장이 아닌 이 화상 경마장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마사회 입장에서는 이 화상 경마장이 아주 중요한 그 매출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화상 경마장이 도심 한가운데, 주택가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서 정말로 도박 중독률이 높게 이루어지는 곳인데 주변에 있는 주민들과 특히 그곳을 통학하는 아이들에게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화상 경마장이 있는 곳마다 많은 트러블이 생기고 주거 여건과 정주 여건이 아주 좀 파괴된 곳이 많습니다. 특히나 서울의 용산과 대전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원체 커서 이전에 대한 욕구가 많이 컸고 주민대책위가 만들어져서 이전과 폐쇄에 대한 그러한 1인 시위 등들이 많이 이어져 왔거든요.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 후보께서 당시에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공감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 이 화상 경마장을 건전한 시민들과 아이들이 접근이 쉽지 않은 외곽으로 이전을 하겠다. 이것을 공약으로 해주셨어요. 대통령 공약이 됐기 때문에 마사회를 관장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마사회와 함께 이것에 대한 이전 로드맵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수위라고 할 수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 2021년까지 화상 경마장을 이전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전에 보면은 전문학위원님도 네, 공약 사항으로 했었고 그렇습니다. 또 얼마 전에 총선 때 보면 박범계 의원께서도 이게 공약 사항으로 넣었는데 네. 결국은 대통령이 바뀌어야 바뀌는 겁니까 이게? 그걸 이번에 알았어요. 정말로 이 마사회라는 공기업이지만 예.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예. 사실 이 공약은 저 같은 지방의원도 공약을 했지만 박범계 국회의원 그리고 서구청장, 대전시장 모두의 공약이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마사회는 저희의 외침을 완전히 기뚱으로도 듣지 않고 있었거든요. 대통령이 공약을 넣으니까 이제서 액션을 좀 취하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은 이게 대전만 외곽으로 옮기는 거에 대한 얘기들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용산 같은 경우도 됐다고 그러는데 네. 점점 이렇게 옮겨지는 건가요? 다른 지역도? 좋으신 지적입니다. 네. 사실 이 화상 경마장의 폐해를 겪은 분들의 의견은 전국에 있는 31곳의 화상 경마장의 폐해가 너무 크니 공기업이 나서서 국민을 도박 중독자로 만들어서
이윤을 챙기는 이런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31곳의 그 화산 경마장을 대폭 축소하자. 이것이 우리의 의견입니다. 축소라는 것은 새로 만들지 말고 폐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마사회가 제시한 로드맵을 보면 좀 의구심이 드는 것이 대전도 충남, 충북, 전북 권역에 새로운 지역을 공모를 해서 공모지가 확정이 되면 이전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대전은 없어지겠지만 다른 곳에 화산 경마장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용산 얘기는 쑥 빠져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전국에서 가장 매출이 좋고 수익성이 좋은 용산을 아마 지키겠다는 속셈으로 대통령 공약으로 들어온 대전을 던지는 것이 아닌가.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면은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에도 네. 사막 한복판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가서 도박할 사람들은 따로 모여서 어차피 놀든지, 갑니다. 네, 예, 잘하시죠. 그렇게 가고 그 부동산 가격이 싼 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네. 뭐 땅값이라도 좀 올라가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그것도 이건 몸으로 우리가 피부로 보고 하는 게 아니고 화상으로 하면은 이 도박장하고 전혀 다른 게 없는 거잖아요. 지금 뭐 화상 경매장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상은 도박장인 거잖아요, 이게. 마사회가 이 화산 경마장을 얘기할 때 가장 앞세운 논리가 레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레저를 얘기를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정말로 그 말이 뛰는 것들을 대전 시민들이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경마장을 만드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박은 할 사람들은 어차피 가게 돼 있거든요. 시 외곽으로 이전을 해서 하실 분들 가라고 하시고 또 그 시민들이 정말로 말을 타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경마장들을 만들어 주는 게 그게 레저의 기능을 확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떠나면은 그쪽 인근에 있는 뭐 술집이라든지 네. 몇몇 소상공인한테는 당장 좀 어떤 불이익이 좀 생기는 거 아닐까요, 그거? 이제 그런 우려도 그 일각에서 있습니다. 마사회 때문에 먹고 살던 또 활성화됐던 상권이 침체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 데이터를 보게 되면 정반대거든요. 1999년 마사회가 들어오기 이전에 월평 일동의 인구수는 약 2만 명이었어요. 네. 2만 명이었는데 들어온 지 지금 한 18, 9년째 되고 있습니다. 영업을 한 지. 20년 가까이 돼가는 시점에서 월평 일동의 인구수는 정확히 반토막이 났습니다. 자연 감소적으로 인구가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그것은 차이가 너무 큰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막권장의 발매장, 화산경마장 옆에 있는 초등학교는요, 학생 수가 5분의 1로 줄었어요. 네. 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막권장의 발매장에 일일 지금 입장 인원이 약 2,000명 정도 됩니다. 영업을 금, 토, 일 3일밖에 하질 않아요. 네. 월, 화, 수, 목, 금.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가장 중요한 주중은 이 건물은 텅 비어 있습니다. 월평동 한가운데에 있는 그 랜드마크인 건물이 평일엔 텅 비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도박장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갖고 있는 부모들은요, 이사 오지 않습니다. 오일에 있는 부모들이 다 떠나고 있는 겁니다. 마사회로 인해서 상권은 이미 다 망했고요. 주변에 가보십시오. 뭐, 사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주변에 남은 것이라고는 태페 향락업소, 불법 도박장. 더 있습니까? 술 마시기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술을 마시는 것도 회식을 하든, 네. 평소에 그 안에서 유동인구가 있어야 되는데, 2,000명이 오잖아요? 제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오셔서 베팅하시는 분들이요, 자기 마지막 차비까지도 다 베팅을 하고 가시는 분들이에요. 심지어 밥 한 끼 차례로 사 먹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한밭대로만 건너오면 바로 월평 3동에 약 3만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마사회가 영업을 시작한 이후로요, 3만 명이 거주하는 월평 3동의 주민들은 월평 1동으로 건너오지 않습니다. 이분들만 주말에 건너와서 회식을 해준다고 하면, 가족과 식사를 해준다고 하면 마사회가 들어와 있는 것보다 훨씬 큰 경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왜 건너오지 않을까요? 아이들 데리고 안 건너오죠. 마사회 때문에. 예. 상권이 침체된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마사회에서 일부 이익을 얻는 분들의 논리일 뿐이죠. 대다수 그 시민들의 이익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러면 시민들은 다 합의가 다 된 거로 봐야 당연히 되는 거예요? 네. 이전을 원하고 있죠. 다만 우려되는 것은 그 마사회가 나간 다음에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대전시와 서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를 들어 청년 벤처 공간으로 쓴다든지 또는 대전시의 일부 공사공단이 입주를 한다든지 해서 항시적으로 유동인구가 보장이 되는 그런 오피스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건물 지을 때 계룡건설에서 지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계룡건설 사옥을 2009년도에 예. 마사회가 매입을 했죠. 예. 그러면은 계룡건설만 돈을 버는 거네요? 그때 그것까지 제가 잘 당시까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니, 어쨌든 그쪽에 그 적정 가격으로 판매를 했을 테니까 사옥을. 근데 매각을 하고 나갔죠. 예. 저도 그쪽에 이제 서구청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예. 그쪽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에 하나가 사실은 새벽 그 취객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려고 하면 7시, 8시까지 영업을 하면서 취객들이 뭐 여기저기서 뭐 소변도 보고 고성을 지르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막아달라.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그때까지 술을 마시는 분들을 없게 해야 되는데 그 마시는 분들이 이제 소위 얘기하는 도박에서 이제 돈을 잃었다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뭐 화를 사귀질 못해서 밤새 술을 마시고 뭐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 이런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문제의 핵심은 대한민국이 지금 자꾸 그 도박을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다.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도박 그 산업 규모가 네. 우리나라 96조 정도 된답니다. 거의 100조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100조를 뭐 일단 그 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성행하는 그런 도박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국가가 나서서 도박을 이렇게 그 장려하는 표현이 좀 맞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마라든지 경정, 자전거, 경륜, 그 다음에 로또, 네.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렇게 스피또인가요? 뭐 이렇게 긁고 하는 그런 것들을 사람을 자꾸 키워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박에 빠지게끔 만들어준다.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아까 우리 김 대표님 지적했듯이 도박, 우리 지역에서 아까 얘기한 화산 경마장이 옮겨가는 건 좋은데 그 옮겨간 지역은 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결과적으로 문제의 핵심은 도박이고 도박을 근절시키고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가야지 이걸 어디로 옮기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는 방법은 좀 일시방편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게 진행이 되면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확정은 안 됐죠. 아직. 제 걱정이 이제 네. 그런 것이죠. 다른 데서 공모를 하지 않으면 이전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마사 회장이 로드맵을 밝힌 적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마사회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하면 그 대표하는 마사 회장이 공식적으로 언제까지 대전을 폐쇄하고 이전하겠습니다. 이것을 좀 밝혀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아직 결정된 바는 하나도 없고 그 정부에서 이것들을 폐쇄하는데 업무 보고를 했다. 이 정도까지면 돼요. 이 그러면 정도 예상하고 있다. 저희가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 하실 로드맵은 어떤 일들이 있는 겁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주무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이것을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시민대책위와 또 전국적인 막권장애 발매장이 소재한 자치단체와 힘을 합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제를 해야죠. 이전의 전제 조건이 누군가 공모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순서가 이전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순서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언제까지 폐쇄를 하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을 해야지. 이게 공모자가 없으면 공모자가 없어서 못합니다라고 그냥 질질 끌려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로드맵이 먼저 나와야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은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전부 다.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일들을 절차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남들이 해주면은 대전은 대부분 보면은 남이 해주면 다 받아먹기만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액션 플랜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그럼 아니면은 계속 지켜만 봐야 되는 건지. 뭐 어떤 이제 저는 이번 일을 복기를 해보면서 대단히 사실은 보람도 느끼는 것이 이런 게 있습니다. 대전 막권장애 발매장의 이전을 저희가 운동을 시작한 것은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인데요. 그 계기는 상당히 좀 미약했습니다. 이게 나비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2009년도에 막권장애 발매장을 인수를 하게 됐죠. 계룡건설로부터. 그래서 2010년도에 마사회가 어떤 시도를 하게 되냐면 그때까지 6층까지 사용하던 그 화산경마장을 12층까지 확장하겠다는 확장 계획을 발표합니다. 네. 확장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저도 그랬고 주변에 있던 주민들은 그때까지 화산경마장의 존재를 잘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하고 있었구나 생각이 됐는데 확장을 한다고 하면서 저희가 이제 느끼게 된 거죠. 월평동이 왜 이렇게 침체되고 지역이 못 살게 됐나.
봤더니 거기 핵심이 마사회가 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확장까지 한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참여를 해서 월평동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참여해서 확장 저지 운동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사회로부터 공식적인 사과와 확장 포기를 받아냈죠. 마사회장이 발표를 했으니까요. 그때부터 이제 도저히 이 도박장을 여기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시민대책위가 구성이 됐고 매주 한 번씩 저희가 1인 시위를 4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단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이어오고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용산과 이제 연대를 하게 된 것이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이 도박의 폐해가 더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이죠. 네.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게 이제 대통령 공약까지 제가 제안을 하게 된 것이고 흔쾌히 대통령 후보가 그것을 수용하게 된 것이죠. 예, 처음에는 마사회가 확장으로 시작돼서 우리는 확장을 반대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폐쇄는 기본이고 전국적으로 화산경마장의 폐쇄가 이제 아마 뚜개나 터졌으니까 늘어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은 정말 미약했지만 여기까지 오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는 작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 소기의 성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대책위는 앞으로도 전국에 있는 31개 화산경마장의 폐쇄를 위해서 전국적인 연대를 계속 구축해 나갈 것이고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7월에 시작된 의회에서 화산경마장 전국적인 이제 폐쇄를 위해서 건의안을 다시 제출할 거고요. 특히나 이제 큰 힘을 써주신 분은 사실은 박범계 국회의원이 초선 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안도 여러 번 제출을 해주셨고 그러한 노력들이 또 성과를 맺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메시지로 박범계 의원께서 네. 이제 의정 보고라고 해서 네. 보내주셨는데 상당히 이제 가까워진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제 그 가까워진 거를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체안을 만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전보다는 폐쇄가 우선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대전에서 시작이 되면 전국의 31개의 그 화산경마장, 이를테면 이제 우리가 도박장으로 일컬어지는 그런 화산경마장이 폐쇄되는 것도 머지 않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박범계 의원이 많이 노력하신 거네요, 우리. 많이 노력하셨죠. 실제로 도심에 막건장의 발매장이 새로 개설을 하거나 또는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아예 오지 못할 정도로 학교 반경 2km 안에 입점할 수 없을 정도의 법안을 발의하셨거든요. 그것은 대전이나 대도시를 따져볼 때 실제로 도시에 입점을 할 수가 없죠. 2km가 안 되는 곳은 없거든요. 네. 예, 그 정도로 강력한 법안을 제출하셨었죠. 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지켜보고 시민들이 참여하고 이거에 대해서 지원을 그러면은 전 위원님께서는 여기에 대책위원회 위원으로 계신 건가요? 아니면 위원장님이신 예, 건지? 시민대책위원회 시작할 때부터 네. 공동집행위원장직을 맡고 있고요. 네. 예, 계속적으로 이제 시민대책위와 그런 협의 그리고 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전이 전국에서 가장 앞장서서 어떤 그렇습니다. 일을 해결하는 예. 아주 심각한 문제.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룰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네. 네, 그럼 다음 문제로 우리 또 계속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시장님도 언급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러 가지로 결정되지 않은 사항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복합터미널 문제 네. 한번 그동안에 지난번에 얘기를 하는데 산업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유성구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김동석 의원이 나오셔서 네. 우리 산건이 소속 소강 네. 사업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박남일 대전 도시공사 사장이 네. 이제 경고 처분을 받아서 이게 너무 안일한 대처가 아니냐라고 이제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진행된 사항 경과 사항 있잖아요. 시장님 발표도 있었지만 감사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시에서 의회에서 보고를 받았는지 이런 얘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먼저 시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발생을 한 점에 대해서 분명히 사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가 복귀를 해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맞고요. 다만
현재 이 문제는 해결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로 이 문제가 진행되지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시민들의 그러한 교통 편의 문제를 봤을 때 또는 거기에 재산권의 문제가 있는 다른 시민들의 문제를 봤을 때는 빨리 해소가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14년 1월에 이제 이 사업이 협약이 체결이 됐던 거예요. 네. 근데 사실 대전시가 시행을 한 것이 아니고 도시공사가 자체 시행을 한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대전시가 도시공사의 일정 부분 이것을 위임 내지는 맡겨놓은 형국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당연히 체크하고 왜냐하면 시민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현안 사업이었기 때문에 체크하고 지속적으로 주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또 못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아시겠지만 롯데, 계룡건설 그리고 KB투자증권 당시에는 현대증권이었죠. 이 세 회사의 컨소시엄이 이제 그 1차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 그런데 이제 협약이 약간 늦어지는 문제 때문에 2차 협상 대상자들이 소송을 걸게 되죠. 소송을 걸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약 2년간의 공백 기간이 생깁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복합터미널 부지에 토지가가 상승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네. 이제 이 컨소시엄 입장에서 핑계는 2년을 소송으로 협의하다 보니 애초에 예를 들어 평당 한 150만 원 정도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200만 원이 넘어가는 토지 보상비를 내야 되니까 사업성이 뚝 떨어지게 된 거죠. 네. 떨어지다 보니까 내부적인 핑계거리일 수는 있지만 KB 투자증권이 만세를 부르죠. 네. 예, 나가버립니다. 올해 초에. 나가버리니까 협약서에는 한 명이 탈퇴하면 이 협약이 유효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이제 2년을 끌고 오고 제가 그 협약사항을 계속 살펴보니까 작년 1월부터 도시공사에서는 계속 그 컨소시엄에 압박을 가했어요. 빨리 설계도를 주십시오. 진행해야 됩니다. 근데 그 소송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다 보니까 이 컨소시엄에서 계속 미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협의들이 올 5월에 와서야 완전히 이제 무산이 될 정도로 깨지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일이라는 걸 보면은 네. 이게 어떻게 흘러갈 건지 상대방의 의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기본적으로 사업자는 돈이 된다면은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도 하는데, 네. 아니 우리가 많이 보면 로비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럼 이게 애초에 사업성이 없었던 거는 아니었나요? 사업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롯데라는 유통 대기업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현재 시점에서는 제가 볼 때 롯데 측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입맛이 당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롯데라는 국내 그 유통 대기업이 좀 반성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라는 대전 시민의 정말 중요한 이 현안 사업에 대해서 자기네 사업성이 맞으면 하려고 하고 또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대전시한테 압박을 가해서 자기네 사업성을 맞춰달라고 공문 내용을 보면 계속 그것밖에 하지 않았거든요. 토지가가 올랐으니 다시 한번 재산정해 주십시오. 이 공문만 한 3-4번을 보냈어요. 근데 도시공사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질문을 합리적으로 하면은 네. 답변이 합리적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에 보면은 대전시에서 주요 사업 중에서 하나인데, 예. 복합터미널 문제가. 시의 관계자들도 그렇고, 거기에 공무원들도 대전에 사는 사람들인데, 예. 그게 어떻게 될 건지 예측은 다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거를 꼭 내가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물을 수는 있지만은, 저거 잘 안 되고 있다. 맞습니다. 인지는 다 하고 있었었고, 염려를 하고 알고 있었는데, 있습니다. 예. 그냥 전부 다 방관자였던 거 아닐까, 이거. 아니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그 이번에 이제 감사 결과라고 해서 언론에 네. 그 나온 게 있는데 그 2016년에 이제 그 현대증권하고 KB투자증권하고 합병을 하게 되죠. 네. 합병을 하게 되고 그 흡수 합병을 한 다음에 3월 17일 KB증권이 롯데 컨소시엄에서 탈퇴를 합니다. 네. 탈퇴를 하는데 네. 실무진이 이를 파악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저번 달에 우리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달에도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었죠. 이제 곧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곧 됩니다라고 했던 거는 이거는 상황 파악을 이 실무진들이 전혀 못했던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다 파악하고 이게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됐다면 그렇게까지는 못했을 건데 이제 곧 됩니다라고 하고 시장님도 뭐 나와서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며칠 후에 파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지금 실무진에서 전혀 이런 거를
몰랐을 가능성이 첫째 대전시 교통건설국은 제가 서류상으로 볼 때 협약 해지된 상황까지 전혀 이 상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체크를 일단 안 한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 도시공사는 이 세 컨소시엄 내부의 관계를 체크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롯데건설만 접촉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KB증권이 탈퇴를 한 사유는 사업성의 악화가 맞습니다. 그런데 KB증권이 롯데건설에 보낸 서류가 여기 있습니다. 네. 그것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자기네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네.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두 번에 걸친 그 문서의 발송이 있었는데 롯데건설이 답변을 주질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KB증권은 이익성이 없다고 보고 과감하게 탈퇴를 하게 된 거죠. 그런 점에 대해서 도시공사는 컨소시엄 체크를 못했고 대전시는 도시공사와 이 컨소시엄의 움직임을 전혀 파악을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 담당 공무원들이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네. 사업이. 그리고 수시 관리 감독을 하러 나가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이게 그걸 역할들을 했어야 되는데 관리 감독, 직무 태만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그냥 한 방에 뭘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 공무원들이? 생각을 하는 게요. 예. 제가 시의원이 된 게 2014년 이제 7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는데요. 매 회의 때마다 이 사안이 원체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유성의 지역구 의원들 그리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들이 다 항상 물어봤어요. 사업 진행 잘 되고 있냐? 현황 파악 좀 해줘라. 그러면 그때마다 답변은 대전시와 도시공사에서는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협약 파기하기 전달에도 의회에서 준비 잘 되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답변하는 사람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 거짓말 한 건데 네네. 우리가 애가 거짓말을 해도 혼내키는데 우리가 혼내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대장만 내일 모레 그만둘 사람을 임기 끝나는 사람한테 경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담당 공무원들부터 전부 다 그리고 그 직무에서 배제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경고 징계는 대전광역시 차원의 징계입니다. 네. 대전시 의회는 대전광역시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시를 하게 돼 있죠. 근데 그것은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즉 법과 조례에 맞게 저희는 그 절차에 맞게 견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한 방법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기책 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에 대한 응분의 처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보면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조문을 잘 따지더라고요. 네. 포괄적으로 안 된 거라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그 사람이 담당 우리 공사의 직원이 있는 이유는 그 일을 수행하도록 있는데 수행이 안 됐어요. 네. 그럼 그 수행을 잘 못한 거지 조문이 문제가 아니고 그럼 거기에 따른 걸맞는 그 보직을 바꾸거나 그리고 우리가 민간 기업에서는 매출이 안 뜨면은 망해가지고 부도를 내는데 공사는 그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일을 잘못한 자에 대해서도 그 여러 가지의 업무에 대해서 배제를 안 시키고 그리고 퇴출도 안 시키는 방법이 있다면은 누가 이거 책임지겠냐는 거. 눈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우리 민의를 반영하는 우리 상건위에서 예, 이제 역할을 좀 뭐 당연히 의회 업무보고가 다음 주에 있으니까 예. 업무보고도 지적을 할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월권을 해서 의회라고 해서 법과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은 특위를 만든다든지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방법에 의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이번에 좀 대전시의 입장은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도시공사 사장은 징계를 하면서 사실 업무를 진행했던 직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은 없었어요. 근데 그것은 이런 생각이기도 것 같아요. 지금 계약금이 약 50억 원이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롯데 측은 소송을 제기할 것을 지금 거의 확실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시에서 해당 직원들을 징계하면 도시공사에 기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네. 먼 얘기일 수도 있는데 과거에 이승만 정권에서 이게 역량이 안 되니까 그 친일파들을 대거 등용해가지고 다 관료들을 시켰단 말이에요. 경찰력을 안 되니까 또
옛날에 있었던 친일 경찰들을 다 썼듯이 똑같이 문제가 있는 사람을 쓰겠다는 논리랑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냐면 일을 함에 있어서 저도 일을 해보지만은 이 문구를 잘하는 게 아니고 이 일에 대해서 얼만큼 열정이 있고 집중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집중도 안 하고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또 얼마나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열정을 갖고서 하겠냐는 거죠. 결국은 거기도 패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일에 대한 집착과 열정이 없는 자가 어떻게 하게?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조문에는 지게 돼 있다면은 다른 방법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 롯데 컨소시엄의 공문을 날짜별로 유심히 살펴보면서 느낀 점도 그거예요. 아, 이 사람들 면책 사유를 찾고 있구나. 판을 깨려는 마음은 제가 보기엔 이미 작년부터 있었어요. 도시공사는 그거를 간파했을 텐데요. 도시공사도 그에 맞춰서 자기네 명분 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둘이 합리적인 합의 이혼을 하면 되는 건데 그러게 말이에요. 계속 시간만 버리고 망가질 때까지 이렇게 있었다는 거는 진짜 그 뭐냐면은 모든 일을 해태했다는 거잖아요, 전부 다. 우리가 노조에서 얘기하는 그 태업에 준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봤는데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가 태업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공사가 태업 집단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 적절한 아니면 우리가 의회에서도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꼭 법에 있는 조치사항들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적극적인 노력들이 좀 필요한 상황들이 아닌가. 뭐 그런 상황도 필요하지만 갑자기 열이 받아가지고 제가. 네, 그런 상황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맨 처음에 우리 조문학 위원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징계도 중요한데 결국은 빨리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우선 쪽이 돼야 되고 예를 들어서 징계를 해서 빨리 해결이 된다면 징계를 해야 되고 징계를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전문성을 가지고 아직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거를 좀 더 두고 나중에 이 일을 해결한 다음에 다시 징계를 해도 늦지 않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사실 이 문제를 계속 문제가 있습니다 얘기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해결이 될 것인지 이제 올 1일 날 그 시장님이 이제 아침 동행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TF팀 정상가동 TF팀 만들어졌고 거기서 이제 다른 대안들이 빨리 나올 것이다. 이제 새로운 국면이 나올 것이다. 아주 희망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그게 단순히 희망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민이라든지 지역에 사업하시는 분이라든지 관련된 분들이 지금 원하는 건 빨리 이게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지금 뭡니까 BRT도 지금 바로 되죠? BRT. 예. BRT 도로는 이제 거의 완공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가장 좀 안타까운 것은 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 행정기구가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깔끔하게 빨리 합의 이혼을 했어야죠. 서로의 마음을 알았을 때 했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빨리 혼나고 수습책을 강구를 했어야 되는데 서로 미룬 거죠. 미루게 됐고 지금에 와서는 결론적으로 이 사업을 재추진할 때 어떤 겁니까? 대전시가 협상력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많은 것을 이제 민간 기업자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재원은 뭡니까? 대전 시민의 세금이 그만큼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이 안게 됐다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에서 다행히 시장님이 TF팀도 만들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롯데하고 계속 할 수 없다. 일부에서는 롯데와 계속 협상을 해서 추진해야 된다는데 롯데가 지금 사실상 어떤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오너부터 수사받고 있고 전부 다 지금 제가 볼 때 롯데는 대전시에서 앞으로 이런 사업에 참여를 시켜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페널티를 줘야 되고요. 이분들이 그 이윤치구라는 사기업이긴 하지만 공적인 약속을 완전히 지금 배신을 한 겁니다. 대전 시민과의 약속을. 그리고 이분들이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대전에서 앞으로 이러한 커다란 유통사업이 없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반드시 대전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 사항들을 다음에 한 번 더 나오셔서 체크해 주시고 이렇게 좀 감시 활동을 의정 활동을 좀 잘. 이게 이제 징계가 뭐 만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적절한 징계도 필요하고 또
적절한 채찍이 있어야 예. 또 이 속도가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런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다음 우리 지금 큰 변수가 있는 호수공원 얘기. 아, 예. 그게 다들 사람들이 이 얘기를 꺼내지를 않더라고요. 뭐냐면 시장님하고도 연결이 되고 뭐 관련자들이 많다 보니까 예. 정책에 대해 비판도 못하고 또 생각들은 다 있는데 저만 그 경과라도 이렇게 쭉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어떤 내용인가? 저만 같은 당 시장을 공격하는 아주 네. 안 좋은 의원으로 이렇게 얘기를. 왜 그러셨어요? 전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택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주거의 공공성 확보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취임사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아파트는 그 투기의 대상이 아니고 정말로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는 주거의 개념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겠다. 이것이 현 정부의 뜻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내 집뿐만 아니라 집이 없는 청년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도 더 늘리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이제 주택 정책의 핵심입니다. 이 호수공원만 살펴봐도 실제로 그 둔산이나 세종처럼 우리가 택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이 호수공원 아파트를 우리가 공급하는 것인지 전혀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둔산이나 세종은 택지 개발법에 의해서 택지를 공급하는 것이고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고요. 호수공원 그 도안 친수구역 아파트는 법이 다릅니다. 친수구역법에 의해서 난개발이 우려되는 이 그 하천 주변을 제대로 개발하고 그것을 앞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호수공원을 만드는 것이고 호수공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국비를 받기로 했는데 국비가 못 받는 거죠. 통과를 못했어요. 왜 못 받은 거예요? 이것은 전임 시장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예, 기재부에서 경제성 통과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현 시장님께서 이 정책은 이어받았는데 좋은 정책이니 돈이 없으니 주변을 아파트로 개발해서 이 돈으로 호수공원을 만들고 옆에다 아파트를 짓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즉 대전 도안 친수구역 호수공원 그 아파트 건립 사업은 아파트를 짓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호수공원을 만들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예.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강제로 토지를 수용한 겁니다. 네. 도시공사에서. 그런데 이것을 마치 우리가 처음부터 아파트를 공급하려고 했던 것처럼 민간에 주느니 공영을 하느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고요. 이 호수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한 택지는 온전히 개발 이익은 호수에 그리고 하천의 관리를 위한 시민들에게 재투자해야 되는 것이 맞고 두 번째 거기서 건설되는 공동주택 아파트는 집이 없는 네. 무주택 서민들 오랫동안 내 집을 갖기 위해서 고생하신 무주택 서민들 국가 이공자나 다자녀 가구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우선 공급이 돼야 되는 것이 대전시가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은 민간에서 개발한 것도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게 그런 공공주택이 네. 꼭 호수공원 인근에 네. 쾌적한 환경에서 네. 가격이 좀 나갈 것 같은 네. 그런 공간에 그게 마련되는 게 더 적합한지 저 개인적으로 네. 개발 이익이 생기면은 네. 또 다른 지역에 네. 이렇게 그 돈으로 만들어 주고 거기는 좀 더 비싼 가격에 분양을 해서 수익성을 내는 게 더 적합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자, 지금 남은 1, 2블럭은 금싸라기 땅이라고 부릅니다. 예. 두 블럭이 한 2,000세대 정도 되는데요. 합쳐서 한 1,000억 대 이상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예. 정확히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대전시가 지금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대해서 예. 그렇게 민간에 요청을 내고 손을 내밀었을 때 어느 누가 도움 준 게 있습니까? 네. 그런데 분양성이 확실히 보장되는 이 땅은 서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예. 자기들 달라고. 예. 제 얘기는요. 여기에 도시공사가 공영 개발을 하면 일단 분양가가 내려갑니다. 네. 예.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 규모는 무조건 무주택 세대들한테 다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윤도 남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남는 이윤을 이제 대전시가 원도심으로 돌려서 섣불리 사람들이 들어오기 쉽지 않은 곳에 이익을 환원을 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시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대전시는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대전시죠. 대전시가
민간 사업에 민간 자본의 영업본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대전시는 어떤 입장인가요? 1, 2블럭을 지금 민간에다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 지금 한 블록은 이제 아닙니다. 예, 다 하자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두 블럭을 다 공영 개발을 하자고 했다가 대전시가 하도 세게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그 공영주택 규모, 국민주택 규모인 85제곱미터에 한 1블럭은 공영 개발하고 그 85제곱미터 넘어가는 2블럭은 좋습니다. 그럼 민간 합시다. 제가 협상안까지 제시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블럭을 다 민간에 주겠다는 겁니다. 전 이거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권선택 시장이 이미 더불어민주당의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유선진당 시장 같아요. 이 부분만큼은 이 부분만큼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시에서는 지금 얘기대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아닌 건가요? 거기서 개발 민간에 발생하면은 개발 이익을 빼서 다른 지역에다 투자를 해서 공공 임대주택이라든지 뭐 도시 재생 사업에 활용한다 이런 생각은 없는 만약에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민간 개발을 하고 민간 개발을 한 업자가 그만큼의 이득을 대전시에 줘야 되는데 네. 안 주죠. 못 주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시공사는 시민의 기업 맞지 않습니까? 예. 시민의 기업이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남는 이유는 어디에 쓰든 시민들이 재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도안 친수구역에 들어가는 돈 중에 가장 큰 돈이 1블럭 사이에 교량건설이 한 470억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도안동로 확장에도 한 120억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방뚝, 보강도 이제 들어가게 되죠. 한 700억 넘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 이 택지를 분양을 해서 남게 되는 돈, 그리고 3블럭을 분양해 남게 되는 돈보다 여기 들어가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오히려 사업을 잘못하면 마이너스를 보게 돼 있습니다. 예. 도안 친수구역의 땅은 도시공사가 4천억의 돈을 기체를 해서 빌렸어요. 지금 이자를 매달 내고 있습니다. 그 돈을 내서 도시공사가 다 땅을 사서 자기 땅을 민간에게 주라는 겁니다. 도시공사 입장은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익이 나오면 도시공사는 5월대에 투자를 하든 플라워랜드에 투자를 하든 또는 환경사업에 투자를 하든 다 시민들이 쓰게 돼 있습니다. 왜 이 좋은 땅만 유독 민간에게 줘야 됩니까? 자, 그러면 민간에게 줬을 때 말씀하신 대로 그 경제 효과가 분수가 돼서 시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저는 이제 그 민간 건설회사에 20년간 임원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건설회사 구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그 건설회사 그 구조가 수익 구조가 너무나 왜곡되어 있어요. 돈이 예를 들어서 1, 2블럭이 민간에 분양이 됐을 때 건설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 내려올 것 같죠. 우리 보통 민간이 하는 게 그렇죠? 효율적이고 이익도 잘 근데 거기에 내서 잘할 것 같다고 맹점이 있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 A라는 회사가 지금 잘 보세요. 3블럭은 도시공사가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시행자고 이 A라는 회사는 시공자예요. 시공자고 그 밑에 많은 하도급 회사들이 들어와 있죠. 이제 네. 들어와 있는데 이 A라는 회사가 시공을 할 때보다 이 시행을 할 때는 약 5배의 이익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네. 시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1, 2블럭을 하는데 이 도시공사가 만약에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A라는 회사가 생각해 보세요. 민간 회사가 이걸 시행을 해요. 1블럭을. 시행을 하게 되면 어떡하겠어요? 하도급 회사나 거기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뭐 가격을 이제 후려치워서 맞습니다. 예. 최대한 실행률을 지었답니다. 이해되시죠? 예. 즉 건설업 구조에서 봤을 때 이 시행을 하는 원 시공자는요. 비율로 1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0%는 하도급 회사, 건설기계 종사자, 예. 그리고 건설 노동자입니다. 일용직 노동자인데요. 잘 보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쥐어짭니다. 제가 거짓말 하나 민간회사 보세요. 지금 죽동의 대형 칸타빌이 왜 올라가다 섰습니까? 하도급 회사 부도났습니다. 지금 관저동의 포스코, 그 한밭집 밥값도 못 주고 있습니다. 하도급 회사가 도망가서 부도나고. 그런 상황입니다. 왜? 쥐어짜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일하고 부도납니다. 네. 예? 그런데 여기에 일하는 건설회사, 그 하도급 회사들, 대전에 있는 그 통신회사, 그 다음에 전기회사들, 소방회사들이고요. 그리고 전문건설협회에 속한 하도급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대전에 있는 건설기계들, 레미콘, 뭐 펌프카 이런 회사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덤프트럭 이런 분들. 그리고 제일 많은 일용직 노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잘못하면 이 하도급 회사를 넘어지잖아요. 자기 임금도 못 받습니다. 우리가 너무 큰 대한민국의 건설 자, 자체를 무슨 얘기냐면 놀라게 이건 현실인데 도시공사가 시행을 하잖아요.
적어도 임금체불과 하도급 관리를 깔끔하게 합니다. 왜? 네. 대전시가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이 안 남는 건 아니에요. 수익이 남죠. A라는 회사만 남죠. 예. 이 A라는 회사가 대전시에 좋은 일 하죠. 예. 어떤 일 하겠습니까? 연말에 불이익도끼 1억은 내겠죠. 예. 예, 이런 겁니다. 그 수익이 정말로 여기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들이나 구성원들에게 골고루 내려오느냐? 지금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전시가 말하는 논리는 이 A라는 회사 도와주겠다는 거죠. 주택공사를 보면은 제가 이제 건설회사 사장님들 좀 알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민간에 해야지 나도 공사할 게 생긴다 이런 생각도 있어요. 자, 그분들한테는 대전시 예. 건설협회에 소속된 일반 건설협회가 예. 한 200개사가 됩니다. 근데요, 하도급 그 전문 건설협회라든지 정보통신, 소방, 전기업체는요 수천 개사입니다. 누구의 이익이 더 크겠습니까? 어느 종사자가 더 많겠습니까? 예. 대전시는 제가 볼 때는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들이 언론에 광고 주고 예. 지금 다 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언론 회사들 지금 언론에서 누가 이거 떠들고 있습니까? 한마디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팔아요닷컴. 자, 어쨌든 공사가 거기도 빨리 진행이 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방식이 지금 결정이 안 된 거죠 아직은? 대전시는 한 거죠. 민간으로 결정한 거 아닙니까? 민간을 결정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꿀 수 있는 시장님이 상황이에요? 바꿀 수 있죠. 시장님이 왜냐하면 결심하면 나머지 그 중요한 이제 문제가 국토부의 그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듣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대전시가 올려야 되거든요. 아직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최소한 이것도 대전 시민들에게 용납받기 위해서는 1블럭은 공영개발하고 2블럭은 민간 분양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게. 자, 일단은 대전시는 결정을 했고 국가의 이제 어떤 승인 절차나 이런 절차만 남아있다. 네. 그렇게 지금 이해하면 되겠네요. 아직까지 대전시의 공식적인 안은 국토부로 올라가지 않았다. 조정위원회 4차 회의에서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12월까지 유보하기로 했던 겁니다. 하반기 네. 결정하기로 했는데 전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6월 7일 날 급하게 이게 전 이해가 정말 안 가요. 그게 그 주무과장인 주택과장 퇴직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고요. 예. 그러니까 오해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오해. 충분히 오해를 받을 만한 상황이네요.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조금 이게 안 문화재 맞는 것 같아요. 집회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의견 들으면 토론회 한번 합시다. 네. 안 하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좀 더 지금 우리 네, 전문학 위원님을 좀 설득을 하든지 합리적인 얘기를 근데 해서 저는 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전향적인 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시장님께서는 정말로 더불어민주당의 시장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구심을 생길 수밖에 없고요. 문제를 할 전문학 겁니다. 위원님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을 대변해서 지금 시장님한테 요구하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예,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시장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죠. 예. 시민의 시장으로. 문재인 대통령 탄생에 많은 일을 하셨고 우리 아니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스킬을 국가 좀, 예. 정책 목표를 저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네. 앞으로 또 계속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해야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대전시의 정책 목표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인지 지금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여기서 편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청약을 하고 싶어요 지금. 왜? 거기에 당첨만 되면 그냥 1억 원의 프리미엄이 그냥 붙는 겁니다. 대전 시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견이 있어요. 거기 이제 개발이 되면은 이블록 같은 경우에 된다 그러면은 거기는 일반 서민들이 가서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거든요. 왜냐면은 돈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프레임 붙여서 팔고 나가요, 그분들이. 그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이 거기 살 수 있는 환경들이 생활 공간들이 여러 가지를 안 맞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옛날에 판자촌에 아파트 개발을 하고 나서는 거기 살던 사람은 한 명도 안 살아요. 다 팔고 나가서 딴 데 살거나 되듯이. 그러면 적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거나 그런 어떤 내 삶의 방식에 맞는 생활하는 공간들이 지역마다 이렇게 나눠지는 것들이 적합하지 않나는 생각을 그래서 하거든요. 국민주택 규모가 넘는 예. 85제곱미터는 민간을 주자는 것이고요. 예. 85제곱미터는 실제적으로 실평수가 한 25평 정도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다렸던 내 집을 갖길 소망했던 무주택 세대 20년 이상 예.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구는 줄어도 가구 세대수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을 했을 때는 당연히 그 적은 평수는 실수요자에게 주자는 거죠, 제 얘기는. 그래도 저는 꼭 그게 관철된다기보다도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네. 이제 네. 그 당첨이 된 사람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그거를 프리미엄 받고 넘기고 그런 분들이 많겠죠. 예.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이요, 좋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뭐 인정도 하지만, 주택은 주거의 공간이고 사람이 사는 곳이지, 저는 그것은 돈 버는 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후세들에게 물려줄 대한민국의 모습이지, 이것을 우리가 지금 투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 자식들은 더 힘들어질 겁니다. 이제는 좀 바꿔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문재인의 생각입니다. 문재인의 생각 들어봤습니다. 예, 오늘 그 전문학 위원님, 상건희 위원장님 모시고서 세 가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뭐 끝으로 뭐 또 하신 말씀 뭐 없습니까? 아, 오늘 또 갑자기 이게 섭외돼가지고 훅 들어오셔갖고 준비를 많이 못했는데요. 준비 많이 하셨구만. 그렇습니까? 평소 실력으로 평소에 뭐 실력이니까. 갖고 있는 생각을 네. 그대로 말씀드린 건데요. 어쨌든 대전 시의원으로서, 시민들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길이 있다고 하면 제 안이 돌보지 않고 열심히 뛰는 그런 시의원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한태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 뭐에 대해서? 아까 그 전문학 예. 건설위원장님. 그 산업건설위원장 우리 전문학 시의원이 오늘 뭐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네. 사안들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대전에서 일어난 지금 가장 큰 이슈들인데 아주 뭐 명쾌하게 일단 정의를 해주신 것 같고 또 굉장히 발전적 방향으로 가는 것도 일부 의견이 있었고 다만 아쉬운 건 그런 것들이 좀 그 시작과 끝점에서 네. 적절하게 조정이 돼서 잘 해결이 됐었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좀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이 좀 있다. 하지만 어쨌든 결국은 시민을 위한 시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들을 자꾸 문제를 삼는 것보다는 결국은 해결이 빨리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의회나 국민들, 우리 시민들이 또 많이 또 관심을 갖고 네. 해주면 또 잘 풀리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뭐 그러면 오늘 보신 그 금주의 예. 주요 화두라든지 네, 오늘 이번 주 이제 키워드 뭐 이런 예, 코너를 키워드. 제가 예. 한번 좀 만들어봤는데 이번 주 키워드는 그 갑질입니다. 갑질. 갑질. 예, 2016년에 이 단어가 우리 국립국어원 네. 국어원을 통해서 그 온라인 사전에 국어 사전에 네. 등재가 됐어요. 그리고 외국에서도 이거를 해석을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워낙 대한민국의 어떤 특징적인 옛날에 재벌하고 똑같은 네, 재벌하고 거네. 똑같이. 한국에만 있는 네, 단어. 그래서 이거를 갑질, GABJIL 이렇게 해서 네. 그 단어를 등재를 했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어쨌든 한국에서 일어난 아주 특이한 상황들인데 최근에 이제 한 사립대학에서 자기가 가르치는 그 무용과 네. 학생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어떤 후원의 밤을 1년에 2번을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손님들을 모셔놓고 술시중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술시중 그냥 시킨 게 아니고 또 무슨 특별한 복장도 이렇게 좀 입혔어요. 뭐 세일러문, 셀러문 무슨 뭐 이런 복장. 코스프레. 예, 그래서 좀 참 듣기에도 민망하고 예. 참 생각하는 것도 어쩌면 이렇게 비정상적일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뭐 아까 우리 저 방송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뭐 거기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좀 많이 있었다. 근데 최근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좀 놀랍다. 네. 그래서 학생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갔냐? 그러니까 그 장학금을 안 줄 수도 있다. 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군부대나 이제 병원 같은데 그 뭡니까 공연 같은 걸 갔었답니다. 네. 그 공연을 갔을 학생들이요? 때도, 예, 네. 학생들을 데리고 네. 갔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마 뭐 그 출연 비용을 받았을 텐데
그런 것도 학생들이 경력금. 예, 아, 뭐 그런 걸 경력금. 받았겠죠. 예. 근데 그거를 학생들이 통장을 만들어서 교수한테 맡긴 거죠. 그래서 어떤 학생이 한 2년치를 자기가 보니까 한 700만 원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네. 아마 그 돈이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음. 그러니까 그건 상당히 심각한 어떤 금품 갈취 그리고 뭐 갑질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참 어처구니 없는 네. 그런 사건이고 이게 보면 요즘에 이제 그 미스터 피자 사건 같은 경우 네. 이제 뭐 통행세죠. 네. 뭡니까 그 중간에 이 원료를 거치지 네, 않아야, 거치지 않은- 않아야 될 그 그렇죠. 유통 단계를 하나. 더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일종의 통행세다 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예전에 그 소위 얘기하는 땅콩 회항 사건 예. 마카다미아. 마카 마카다미아. 아, 예. 제가 그걸 잘 몰라가지고 어쨌든 1등석에 나오는 건가 예, 봐요. 예. 어쨌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먹었던 게 그건지도 잘 모르겠고 예. 혹시 근데 어쨌든 뭐 소위 얘기하는 땅콩 회항 사건처럼 그런 갑질들이 굉장히 그 문제가 됐었는데 여전히 지금 사회에는 그 갑질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왜 계속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보면 아직 우리 문화가 네. 그런 문화가 좀 잠재되어 있지 않느냐. 소위 얘기하는 뭐라고 하면은 바로 저희 그러잖아요. 너 몇 살이야? 근데 예. 우리가 보면은 예. 갑에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돈을 주는 사람이 거기에 따른 적정한 서비스라든지 아, 이게 퀄리티를 요구할. 그렇죠. 갑질이라는 거는 네. 그런 적정한 서비스를 요구를 하는 거는 이제 그 위치에서 네. 돈을 내는 사람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고 네. 그거를 넘어서는 순간 이제 갑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계약되어 있는 서로 간에 네. 한 가지의 일을 들여서 재가를 주고 받기로 했는데 이외의 것들, 그렇죠. 뭐 사적인 기타 관계든 네. 기타 이런 걸로. 근데 이런 것들이 또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상하 관계가 있을 때 결정적으로 이제 문제가 최근에 이제 공무원이 이제 그 권력이 자기, 있는 자와 없는 예, 자의 사이에서. 부하 직원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하 직원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아래 직원한테 시인가요? 뭐 이런 걸 급수가 낮은 지원, 네, 급수가 시를 낮은. 보냈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자기가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는데 네. 그 내용의 수준이 조금 너무 상식을, 농염한? 벗어난 그런 부분이었다. 이런 농염한. 문제고. 네. 또 최근에 이제 우리 그 지역의 뭐 문화원장이 네. 이제 자기가 계약을 빌미로 계약을 빌미로는 아니죠. 재계약을 할 타이밍에 네. 그 자기가 그 계약을 할 상대자를 저녁에 불러서 이제 추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성추행을. 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어떤 온갖 갑질도 문제고 그것이 성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전히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 우리 의식이 좀 변화되려면 멀었다. 저는 그래요.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은 예. 구체적으로 실명을 거론해서 우리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너무 점잖으셔서 우리 김한태 대표님은 점잖은 게 아니고 이제 네. 실명이라는 게 이제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실명이 공개되는 게 우리는 SNS라서 상관없어요. 또 아니죠. 그게 또 인권에 대한 문제도 걸려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어떤 실질적인 범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또 그런 것이 우리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사실만 전달하면 되는 거니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갑질 문화 우리가 좀 없애야 되겠다. 오늘 그 키워드는 각종 성추문 그리고 대학이나 이런 어떤 곳에서 일어나는 각종 갑질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키워드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뭐 우리가 깨진 유리창의 비유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일이 최초 발생했을 때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체면상 소극적이어서 또는 상대방한테 불이익이 올까봐 이렇게 거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체면보다는 불이익이 문제겠죠. 불이익. 그래서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치 쇼핑몰 파라이어닷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